도서명 처음 시작하는 미술치료. 소제목 미술치료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지은이 양지원. 출판사 소울메이트. 편행곳 줍 원앤원 콘텐츠그룹. 초판 1세 발행 2016년 6월 3일. 저자 소개 숭실대학교와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박사과정. 해결 중심 집단 미술치료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받음. 들어가는 말.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심리학자. 처음 시작하는 미술치료를 읽고 빗속의 사람, 나무 그리기,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기 등 다양한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심리 상태를 찾아내고 마음을 읽어내는 것과 상담을 배우며 미술치료를 접하다 보니 미술치료에 대해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겨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이 책 저 책을 집어들다가 한 권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술 심리치료가 왠지 멋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배워보기로 했다. 작정하고 첫 사부로 시작한 책이 처음 시작하는 미술치료이다. 책의 구성은 첫 번째로 미술치료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정의, 역사, 목표 등을 알려주고 심리이론으로 프로이트와 융, 게슈탈트 등의 심리학적인 배경을 설명하였고 두 번째로 검사 종류와 검사 기법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치료와 상담 등 작가가 경험한 임상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약본으로 미술 심리치료를 만나고 각자와 주변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지길 바라며 작성한다. 본문 중 기억하고 싶은 내용. 시작. 미술치료는 미술을 매개로 자기 표현을 유도하는 미술과 치료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심리치료의 한 분야다. 매체와 작품을 통해 감각과 감성을 자극하고 신체적 에너지를 발휘하게 하며 내면의 간직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한다. 파트 1. 미술치료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가? 미술치료에서의 미술활동은 비언어적 수단으로 불안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가 감소되어 문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한다. 문제를 외연화시켜 문제에서 분리함으로써 심리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장. 미술치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미술치료란 무엇인가? 미술치료는 근본적으로 예술과 심리학의 혼합 분야로 이는 인간의 오랜 역사만큼 오랫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해왔다. 또한 미술치료는 미술 영역과 치료 영역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치료는 크게 의학적 기준과 심리학적 기준으로 분류된다. 의학적 기준이 약을 통해 신체적 병을 치료하는 데 기초한다면 심리학적 기준은 잘못된 양육이나 교육 등으로 왜곡된 인간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기초를 둔다. 미술치료의 목표. 미술치료의 목표는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통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다. 언어로는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미술활동으로 표현 표출함으로 내면에 쌓인 고통을 해소하고 스스로를 이해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해간다. 미술치료는 미술작품의 결과물보다 미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미술치료 과정이 일반 미술활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미술치료와 일반 미술활동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미술활동은 여러가지 미술 매체를 사용해 작품을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미술치료에서의 미술활동은 창작 과정에서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 태도를 중시하며 인격의 긍정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위니컷과 코엇은 미술치료에서의 미술활동은 고통과 긴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술치료의 예술적 창조성과 치료적 속성은 내담자의 고통과 긴장을 표현하게 하며 이를 완화해소시키므로 자아의 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미술치료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서 미술을 매체로 개인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 상실 왜곡 억압된 자기상을 발견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이해와 성장, 긍정적 자아로의 변화를 증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발달에 도움을 주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미술 활동이 활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심리치료로 인간의 부정적인 심리적 행동적 증상의 완화 및 제거의 심리학적 방법으로 접근해 치료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담으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발달을 도모한다. 세 번째는 재활교육 및 재활치료로 시지각과 소근육 운동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술에서의 승화. 상징화는 직접적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욕구 등을 표현한다. 미술을 통해 자신을 우회적으로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외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술치료는 어떤 장점을 가지는가? 미술치료는 무의식의 탐색을 통해 내면을 통찰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술치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 나움버그의 견해 치료에서의 미술. 나움버그가 주장하는 정신분석 지향적 관점에서 미술치료의 장점은 첫째, 그림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적 욕망이나 꿈, 환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무의식을 그림으로 투사하면 언어적 표현보다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 치료 과정이 촉진된다. 셋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영속성이 있어 망각으로 인해 지워지지 않으며 그 내용을 부정하기 힘들다.
크레머의 견해 치료로서의 미술. 치료사의 역할은 내담자가 만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와 통합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 치료에서의 매체는 내담자의 심성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특성에 맞는 적절한 매체 선택은 내담자의 표현 활동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 미술 치료에서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상징성에만 맞추어 일률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초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장. 미술 치료의 매체와 상징성에 대해 파악하자. 미술 치료에서 매체란 무엇인가? 미술 매체는 내담자의 심상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내담자의 내면이 자연스럽게 작품을 통해 투영될 수 있도록 한다. 매체 활용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재료의 특성 파악. 미술 재료 중 물감이나 젖은 점토 등은 통제 정도가 낮은 재료로 경직된 내담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충동적이거나 자아 경계가 불분명한 내담자에게는 충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반면 연필이나 색연필, 사인펜과 같이 딱딱한 재료는 통제 정도가 높아 충동성을 통제하기에 용이하다. 심리 상태에 따른 적절한 재료 선택. 재료를 선택할 때는 심리 상태에 따른 감정의 촉진과 통제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단순하고 비전형적인 물감, 비누 거품, 핑거 페인팅 등의 재료를 사용해 부담감을 덜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자기 통제가 어렵고 산만한 내담자의 경우에는 연필이나 색연필 등 딱딱한 느낌의 매체를 사용해 산만한 행동의 통제 및 불안정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발달 수준을 고려한 재료 선택. 유아 및 노인 연령에 따른 운동 기능과 인지 능력이 부합되어야 한다. 운동 협응력이 부족한 경우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핑거 페인팅 또는 크레파스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오려 붙이기의 경우에는 가위를 사용하기보다는 손으로 직접 찢어서 붙이는 것이 더 용이하다. 3차원 습식 매체. 3차원 습식 매체는 입체적 표현이 가능한 매체로 지점토, 찰흙, 풀, 물감, 마스크 재료 등이 있다. 뭉치고 두드리는 작업이 가능한 입체 매체들은 분노나 공격성 등의 감정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다. 풀, 물감은 풀과 수채화 물감으로 만들 수 있다. 부드럽고 유연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위축된 내담자에게 효과적이다. 그러나 통제성이 낮아 산만한 내담자는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고 자폐 아동이나 손에 묻는 것을 꺼려하는 내담자에게는 맞지 않다. 공간 상징과 세계 상징을 이해하자. 공간 상징이란 무엇인가? 미술 치료사는 내담자의 그림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공간상 어디에 어떻게 배열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서적, 심리적, 육체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그린엘드 등이 제시한 공간의 의미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의 위치에서 상하는 의식과 무의식을 의미하고 좌우는 과거와 미래를, 중앙은 가장 안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그림이 중심에 있으면 안정되고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위치에 치우쳐 있는 그림은 그 방향에 따라 특수한 의미가 있다. 그림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외향정능동적이고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힘이 내재하며 권위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내포한다. 이와 반대로 그림이 왼쪽에 치우쳐 있으면 내향적 수동적이고 과거로 향하는 힘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위 방향은 현실 방향으로 의식을 나타내며 아래 방향은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을 나타낸다. 오른쪽 위 방향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인간의 소망이나 최종 목표를 나타내며 긍정적일 경우 목표 지향적이지만 부정적일 경우에는 공격적 에너지로 나타난다. 반대 방향인 왼쪽 아래 방향은 심리적 후퇴를 나타내며 유아기의 퇴행 또는 고착이 나타난다. 왼쪽 위 방향은 수동적인 심리 상태와 욕구 불만의 경향이 나타나며 반대 방향인 오른쪽 아래 방향은 인간의 본능과 갈등 상태를 나타낸다. 내담자가 퇴행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왼쪽 아래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는 오른쪽 아래 방향에 우울한 감정을 가진 경우에는 왼쪽 위 방향에 상당히 작게 그린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회복되면 안정감과 미래의 희망을 표현하며 오른쪽 위 방향으로 이동해 그리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것은 그림으로만 인간의 심리 상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색의 심리적 의미를 이해하자. 빨강. 빨강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상징하며 건강과 생명, 열정, 에너지, 용기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노, 폭력, 공격성, 파괴 등의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다. 빨강은 정치와 종교에서 상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속세의 권위와 감각적인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한, 열정적인 신앙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빨강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치적 상징적으로 혁명과 전쟁, 테러 집단의 대표적인 상징색이기도 하다. 빨강은 광고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빨강은 미적 관점을 강조해 구매 의욕을 증가시키고 음식과 요리를 상징해 식욕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빨강을 좋아한다. 이들은 외향적이고 역동적이며 충동적 성향이 있고 이성적, 논리적인 면이 약하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빨간 옷을 자주 입거나 빨강을 많이 사용하면
무의식적으로 빨강의 따뜻함과 활력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 관계나 성적인 면에 무관심한 사람, 무감각하거나 냉정한 사람, 실천력이 적고 위축된 성향의 사람에게 빨강과 관련된 주제를 꺼내 자극을 줌으로써 빨강이 주는 긍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노랑. 게테의 색채론에 따르면 노랑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색이다. 또한 노랑은 충동과는 관련이 적은 외향성과 원동력, 활동력을 준다. 역사적으로는 노란색의 혁명을 이끌어낸 필리핀의 민중운동가 노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권력에 맞서 싸운 중국의 농민운동, 황건적의 난에서 노랑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볼 수 있다. 노랑은 인도 차크라에서 폭강 신경 조직에 해당하는 색으로 신체 이완과 내적 힘을 준다. 또한 밝은 정서, 사고력과 연결된다. 대다수의 아동들은 노랑을 좋아한다. 노랑을 좋아하는 아동은 명랑하고 희망적이며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관계가 좋은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의타심이 많거나 과잉보호로 자란 아동이 많으며 그림에서 부모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표현할 때 노랑을 많이 쓰기도 한다. 성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때 옷이나 신체의 특정 부분에 노랑을 사용한다. 노랑이 치료적 효과를 살펴보면 노랑은 자뇌를 자극하는 색으로 노랑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정신력을 강화하고 기억력과 학습력을 높여 학문이나 지적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현실성이 약하거나 보호받지 못한 사람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준다. 짙은 노랑은 억제되고 경직된 사람의 정서적 이완에 도움이 된다. 파랑. 파랑은 종교적으로 초월과 영원한 삶을 상징한다. 기독교에서 파랑은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이다. 파랑은 사회생활에서 노동과 소속감, 연대감을 상징하며 비권위, 자유와 일상에 대한 관심을 대변한다. 대표적으로 노동자의 블루 컬러와 현대인이 즐겨 입는 블루진이 있다. 어둡고 짙은 파랑은 강한 규제를 나타내는데 경찰이나 군인의 제복에 짙은 파랑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규제나 제도와 연관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빨강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색이라면 파랑은 정신적이고 에너지를 억제하는 색이다. 파랑은 내향적이며 감정을 조정하고 순응시키는 작용을 하며 일상의 문제를 잊고 심신을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평화와 행복, 희망을 추구하는 색으로 활용된다. 또한 심리적 독립성과 자기 몰두의 성향이 있으며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게 하게 한다. 때로 피로하고 아플 때 파랑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기도 한다. 이때 파랑의 치료적 효과는 옷이든 물건이든 일상에서 파랑을 가까이 하거나 파랑으로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신체가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남청색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눈이 피로할 때 사용하면 좋다. 이 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하늘색은 구속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로운 느낌을 주며 남색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남색은 사고와 정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며 정신적 이해력을 넓힌다. 터키색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타인 앞에서 자신을 개방해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초록. 초록은 자연의 기본색이며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눈에는 오아시스와 같다. 이 색은 조화와 균형, 희망, 평화, 안전, 개혁과 부흥을 상징한다. 종교적으로 화해와 위로의 색이며 일상생활에서는 안전의 색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 비상구, 안전지역 표시, 환경보호운동, 핵실험 금지 집단 등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기주장, 지속성, 자신감, 자아 존중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초록은 심리적으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효과를 주어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며 긴장감을 낮추고 내적 집중력을 높여 흥분감을 제어하는 치료적 효과가 있다. 초록은 모든 색 중에서 가장 편안함을 주는 치유력이 있는 색이다. 초록은 특히 미술치료에서 꼭 필요한 색이다.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현실성 지구력이 약한 사람, 억압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청록은 진지함과 신뢰성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하다. 주황. 주황은 빨강과 노랑의 혼합색으로 활동성과 호기심을 상징하는 외향적인 색이다. 주황은 심리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하며 갈등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이와 반대로 불안을 유발하거나 경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표현주의 화가인 뭉크의 절규에서 주황빛 하늘은 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주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며 사교적이고 잘 적응한다. 또한 목표 성취나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크고 창의적이다. 주황의 치료적 효과는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사람이 일상에서 주황색 물건이나 소품을 사용하고 주황색의 옷을 입는다든가 주황색을 사용해 그림을 그릴 경우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황이 심리적으로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욕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주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보색인 파랑을 권해 심리적 균형을 유도한다. 보라. 보라는 빨강과 파랑의 혼합색으로 따뜻함과 차가움, 충동과 억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고귀함과 장엄함, 신비스러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참회의 색이기도 하다. 빨강이 충동과 파랑의 억제를 내포하고 있는 보라는 불완전한 심리를 표현하는 분열이 심한 갈등의 색이기도 하다.
그림을 관찰하다 보면 기분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분이 저조하거나 몸이 아플 때 보라를 아름답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라를 중재의 색으로 보기도 한다. 따뜻함과 차가움, 능동과 수동, 화합과 분열,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 변형과 변화를 추구한다. 보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상상력이 있다. 보라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우울 증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정신분열 환자에게서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붉은 톤의 보라를 사용하느냐 또는 파란 톤의 보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붉은 톤의 보라는 신진대사의 변화가 심한 사람에게 유용하며 파란 톤의 보라는 신경의 변화가 심하고 예민한 사람에게 유용하다. 보라색으로 낙서를 하면 보라가 주는 정서적 특성으로 창의성과 직관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갈색. 갈색은 심리적으로 수용적이고 수동적이며 인내력과 지구력을 나타낸다. 충동성을 억제하고 책임감을 높이는 색이기도 하다. 갈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경향이 있으나 너무 과묵하고 답답하며 운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갈색은 자연과 밀접한 색상으로 비옥한 대지나 양식 등을 표현하기도 하며 생명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죽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갈색은 현대인의 치료에 필수적인 색으로 특히 미술치료 현장에서는 매체로 점토를 많이 사용한다. 사람들은 자연의 색인 갈색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신경과 감정이 양극화된 경향이 있는 사람이거나 피상적인 사람, 우울증이 있거나 췌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성장 과정에서 억제되거나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서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검정. 검정은 어둠, 죽음, 악과 부정, 무의식 상태나 무를 의미하기도 하며 강한 억압에 대한 저항심 또는 장엄함과 권위의식 등을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무겁고 장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진지한 예식이 많이 사용되며 성적 자유를 억압하는 상징으로서 남성의 권위가 지배적인 문화에서는 여성에게 이 색을 강요한다. 검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고귀함이나 위엄을 보이고 싶어 하며 권위 있고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감정의 흐름이 결여되고 억제되어 감옥하고 자의식이 강한 성향이 있다. 그림에서 검정을 덧칠하며 강조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억압, 분노, 공격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의 가장자리에 검정 테두리를 그리는 것은 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고립감이나 인정, 사랑에 대한 욕구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는 위축된 사람이나 자신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 공격적이고 저항적인 내담자는 강한 필압의 검정을 사용하는 반면 우울하고 불안한 내담자는 낮은 필압의 검정을 많이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검정으로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예에서의 먹은 같은 검정색일지라도 일반적인 검정의 특성과 다르다. 정신을 깨워 마음을 통일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여긴다. 하얀색. 하양은 빛을 상징하며 성스러움, 숭고함, 순결, 순수함을 나타낸다. 또한 종교적으로 부활과 완전함을 의미하며 희생과 죽음, 고행과 금욕을 뜻하기도 한다. 하양을 선호하는 사람은 기품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한다. 또한 보수적이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유형이 많으며 내성적이고 고집이 강한 편이다. 하양에 과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적 동요를 숨기고 그러한 내면에 숨어 삶의 의욕이 저하되는 무기력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하양의 치료적 효과는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불안감이 있을 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의식을 높일 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양에 너무 집착할 경우에는 이를 중재해 다양한 다른 색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정서를 움직이도록 한다. 다른 색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은 생동감과 평형을 유지하는 데 좋다. 3장. 심리이론에 근거한 미술치료에 대해 이해하자. 미술치료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접근.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미술치료는 무의식의 표출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억압된 내면을 표출하고 이를 통찰하도록 돕는다. 정신분석적 미술치료의 특성. 여러 정신분석가들이 미술을 무의식의 표출수단으로 활용했으나 이를 치료법으로 확립한 사람은 나움버그다. 그는 억압된 욕망이나 감정을 이미지를 통해 표출하는 것은 치료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카타르시스와 의사소통에 효과적임을 알아냈다. 정신분석적 미술치료는 정신분석가들이 사용하는 자유현상, 꿈의 해석, 저항과 전이의 해석 등을 기법으로 사용했으며 질문, 명료화, 직면 및 기타 중재 기법을 사용해 내담자의 부적응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이해하고 통제하도록 돕는다. 그 과정에서 내담자는 갈등이 어떻게 부적응적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깨닫는다. 치료사는 내담자의 미술을 상징의 언어로 보며 내담자가 가능한 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서 내담자의 내면화된 갈등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이는 치료의 중요한 도구다. 전이는 내담자가 치료사에 대해 지각하고 반응하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치료사는 내담자와 함께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에 근거한 왜곡된 지각을 밝혀내도록 한다.
정신분석적 미술치료에서 치료사는 내담자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담자가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창작적 표현적 과정을 형성해 주거나 관찰하는 자아를 활용하도록 이끌어준다. 어떠한 경우라도 치료사는 내담자의 방어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중재해야 한다. 파트 2 투사적 진단 도구로서의 미술치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투사적 그림으로 인물화, 집, 나무, 사람, 풍경 구성법,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투사 그림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 상태 및 가족 상황 등에 대해 진단할 수 있다. 그림 진단은 내담자의 상태를 점검해 치료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도구다. 1장 그림 진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가? 그림 투사 검사의 종류와 사례를 살펴보자. 투사 그림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 상태와 가족 상황을 진단할 수 있으며 투사 검사의 종류마다 각각의 해석 기준이 있다. 집, 나무, 사람 그림. 집, 나무, 사람 그림은 법과 해머가 고안한 투사적 검사법으로 집, 나무, 사람이라는 친숙한 대상을 자유롭게 그림으로써 개인의 내재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벅은 집, 나무, 사람의 세 가지를 사용한 이유가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주는 소재이며 모든 연령대의 내담자들이 용이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대상보다는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극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P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기반해 해석하지만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과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실시 방법. HTP는 개별 검사로 각각의 종이에 집과 나무, 사람을 그린다. 사람은 처음 그린 사람과 성별이 다른 사람을 한 장 더 그리도록 한다. 그림을 완성한 후 각 주제에 따른 질문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치료사는 내담자가 그리는 과정을 잘 관찰한다. 무엇부터 그리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망설이는 부분은 없는지 등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잘 관찰해 상담 과정에서 함께 이야기한다. 그림 질문과 해석 기준. 집 그림 질문. 내담자 자신의 인물상과 집에 대한 상황, 가족 간의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다.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 근처에 다른 집이 있습니까? 계절은 언제이며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집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 집에 삽니까? 만약 이 집에 산다면 당신은 집 안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밖이 좋습니까?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에서 빼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의도한 대로 잘 그려졌습니까? 그리기 어려운 부분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무 그림 질문. 나무 그림은 내담자의 자아상으로 내담자의 무의식적 심리 상태를 탐색할 수 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무는 몇 년쯤 된 나무입니까? 이 나무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에서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바람이 붑니까? 바람이 불고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까? 상은이나 옹이가 있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렸나요? 이 나무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에서 빼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의도한 대로 잘 그려졌습니까? 그리기 어려운 부분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 그림 질문. 내담자 자신의 신체 의식과 자아감의 투사, 주변 의식 상황, 중요한 사람, 자기 이상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가족은 몇 명이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의 현재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그림에서 빼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의도한 대로 잘 그려졌습니까? 그리기 어려운 부분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림만 보고 해석 기준에 맞추어 진단 및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무엇보다 내담자의 그림 그리는 과정을 잘 관찰해야 하며 이후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림의 상징과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위에서 일반적인 질문 내용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일정한 형식은 없으므로 치료사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해도 좋다. 그림 검사 시 소요 시간, 그리는 순서, 그림의 크기, 위치, 필압, 스트로크, 지우기, 생략, 음영 등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집 그림 해석. 지붕 정신생활, 공사의 영역을 뜻한다. 지붕 기와의 세심한 표현은 심리적 갈등이나 강박을 나타낸다. 벽 자아의 강도와 관계를 의미한다. 튼튼한 벽은 완강한 자아를, 얇은 벽은 약한 자아를 나타낸다. 벽면이 경사졌다면 자아의 통합성과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의미다. 문 환경과의 상호작용, 대인관계, 사회성을 뜻한다. 문이 없으면 타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류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문이 열려 있으면 정서적인 따뜻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다. 창문. 창문을 그릴 때 완전히 닫히거나 반만 열린 커튼, 지나치게 크거나 많은 창문을 그리거나 창문이 작거나 없는 것은 환경과의 수동적인 접촉을 나타낸다. 굴뚝. 친밀한 관계, 가정의 온기를 의미하는데
굴뚝 연기는 가정의 심리적 온정을 나타내지만 지나치게 많은 연기는 내적 긴장이나 갈등을 나타낸다. 울타리, 정서적 보호 욕구, 자기 영역 강조를 의미한다. 나무 그림 해석, 나무의 종류, 상록수, 낙엽수, 버드나무 등이 있다. 상록수는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낸다. 버드나무같이 밑으로 처지는 가지를 가진 나무는 무기력함, 우울함을 나타낸다. 나무의 크기, 공격, 열등감을 뜻한다. 나무 기둥줄기, 성장 에너지, 생명력, 자아 강도를 뜻한다. 촉거나 한 개의 선으로 그려진 줄기는 무력감을 나타낸다. 가지, 환경과의 관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의미한다. 위로 향한 가지는 성취감을, 부러진 가지는 좌절을, 뾰족한 가지는 공격성이나 적개심을 나타낸다. 상은 옹이, 잘린 가지, 외상 경험이나 상처를 의미한다. 옹이 안에 있는 동물, 간혹 내담자가 자신을 구멍 속의 동물로 동일시하며 따뜻하게 보호되던 자궁 속을 동경의 보호가 필요함을 표현한다. 뿌리, 자신에 대한 이해, 내적 안정감, 현실 지배 능력을 의미한다. 수피, 환경과의 관계를 상징하며 검게 색칠하면 불안이나 긴장을 나타내고 수피를 상세하게 묘사했다면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사람 그림 해석, 사람 그림은 두 장을 그리며 보통 동성인 인물을 먼저 그린다. 이성을 먼저 그릴 경우에는 이성에 대한 성적 관심이 강하거나 심리적 밀착 관계 또는 성에 동일시 성적 역할에 혼란이 있는 동성애일 가능성이 있다. 머리, 지능, 공상, 대인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큰 머리는 현실감이 부족하고 정신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하며 지적 열망을 나타낸 것이다. 지나치게 작은 머리는 강박적이고 지적 능력이 부족하며 무력감과 열등감이 있음을 나타낸다. 얼굴, 현실 세계와 접촉을 상징한다. 얼굴 모습을 생략한 것은 대인관계 회피, 환경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상징한다. 희미한 얼굴은 위축이나 대인 기피 성향을 나타내며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덧칠한 것은 연약함을 공격적인 반대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크고 넓은 어깨, 강하고자 하는 욕구, 적대감을 의미한다. 목, 짧고 굵은 목은 충동적임을, 긴 목은 엄격하고 지나치게 도덕적임을 나타낸다. 팔, 환경의 접촉, 조작 기간을 상징한다. 긴 팔은 성취욕, 환경과의 적극적 접촉을 의미하고 짧은 팔은 무기력을 뜻한다. 팔을 생략한 것은 우울이나 정신분열을 상징한다. 손, 손을 생략한 것은 무력감이나 거세된 감정, 손을 감춘 것은 손을 사용하는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상징한다. 또한 도구를 든 손은 공격성을 상징한다. 다리, 다리를 생략한 것은 구속감을 나타내고 긴 다리는 자율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상징하며 짧은 다리는 의존성과 비활동성을 의미한다. 또한 벌린 다리는 안정성을 강조한 것이고 엇갈린 다리는 정서적 긴장이나 성적 부적응을 나타낸다. 발, 길고 큰 발은 안정감과 남성적 추구 성향을, 작은 발은 의존적인 성향을, 생략된 발은 독립성 부족을 나타낸다. 눈,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는 마음의 창이자 환경과 접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눈을 크게 그렸다면 불안하거나 외부에 민감할 수 있고 눈이 작거나 감겼다면 내향적이거나 외부에 무관심할 수 있다. 코, 큰 코는 성적 어려움을 의미하며 코를 생략했다면 성에 대한 갈등이나 동성애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입, 공격성, 우울, 성적인 것을 상징하며 입을 강조한 것은 퇴행, 구강기의 불안, 언어폭력 등의 언어 문제에 대한 표현이다. 반대로 입을 생략했다면 대화를 기피하거나 우울증을 나타낸 것이다. 귀, 귀의 강조는 타인의 의견이나 비판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체, 사회규범에 반항적이며 성적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동적, 집, 나무, 사람 그림. 번스는 집, 나무, 사람 그림을 보완해 집, 나무, 사람을 한 종이에 그려 세 요소 간의 역동을 파악하는 동적 집, 나무, 사람 그림을 고안했다. 실시 방법, 종이 한 장에 집과 나무, 사람을 그린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원하는 그림을 추가해 그릴 수 있다. 사람은 만화 캐릭터나 막대기 형태로 그리지 않도록 한다. 도화지의 긴 면이 가로가 되도록 놓고 그린다. KHTP 그림에서 내담자의 심한 스트레스 상황과 강박적인 사고, 자아와 집의 과도한 밀착 또는 의존, 타인에 대한 의식, 수행력의 부족, 비내자, 가족과 집에 대한 자부심이 표현, 동적 가족화. 동적 가족화는 번스와 카우프만이 개발한 기법으로 가족의 일상을 동적으로 묘사한 투사화다. 자신과 가족원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 그림을 통해 가족의 특성과 상호작용, 역동 등 내담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시 방법, 종이 한 장에 자신을 포함한 다른 가족의 일상 모습을 그린다. 무엇인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도록 하며 사람을 만화 캐릭터나 막대기 형태로 그리지 않도록 한다. 시간 제한은 두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치료사는 그리는 순서, 태도, 과정 등을 관찰한다. 그림이 완성되면 그림에서 생략된 가족, 가족의 행동, 가족 이외에 추가된 사람에 대해 기록한다. 그림에 대한 느끼, 가족원의 특성, 가족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동적 학교 생활화.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생활과 친구, 교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동적으로 묘사한 투사화다. KSD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시 방법. 종이 한 장에 자신을 포함해 선생님과 한 명 이상의 친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도록 한다. 만화 캐릭터나 막대기 형태로 그리지 않도록 한다. 시간 제한은 두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자유롭게 그리도록 하며 그림이 완성된 후에 그림 속 인물과 인물의 행동 묘사 등에 대해 질문한다.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부모와 자기상을 하나의 원안에 그려서 분석하는 방법, 각 인물에서 떠오르는 상징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신 주위에 표현된 다양한 상징을 통해 그와 관계된 여러 내용을 탐색할 수 있다. 한편 부모 자기상을 각각 따로 그려서 분석하는 방법인 FCCD도 있다. FCCD보다 PSCD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풍경 구성법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모래 상자 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예비검사로 고안되었다. 이는 사면이 테두리로 그어져 있는 구조화된 공간의 통합적 지향성을 지닌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고 의식화되지 않은 사고와 감정 등의 탐색이 용이하다. 현재는 그림 진단 기법뿐 아니라 상담 미술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실시 방법.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서 내담자에게 건네준다. 내담자는 치료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그림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하나의 풍경화를 만든다. 반드시 색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할 경우에는 색칠하도록 한다. 그림을 완성한 후에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질문의 예. 풍경은 마음에 듭니까? 느낌은 어떻습니까? 계절과 날씨는 어떻습니까? 강과 바다는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을 합니까? 산 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시한 그림 외에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까? 진단 및 해석 기준. 강. 무의식의 흐름을 나타내며 물이 세차게 또는 넘치게 흐르는 강은 무의식에 지배되는 내담자를 의미한다. 산.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의미하며 산의 개수는 극복해야 할 문제의 수를 뜻한다. 밭. 지향하고 있는 때를 뜻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면학과 관련해 책임과 의무, 과제를 표현하기도 하고 비행 청소년의 경우 의식적 보상의 표현이기도 하다. 길. 의식적인 영역, 인생과 방향, 길과 다리의 연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집. 과거 또는 현재, 미래의 가정, 가정 상황과 가족관계, 가정에 대한 시각을 뜻한다. 나무. 자아상, 마음의 평형상태, 정신적 성숙 정도를 나타낸다. 사람. 자신의 현실상, 이상상, 의미 있는 사람, 인간에 대한 생각을 상징한다. 꽃. 아름다운 사랑, 성장 발달을 의미한다. 동물. 동물 자체가 상징성을 의미해 내담자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돌. 큰 바위가 전방을 가로막고 있을 경우에는 현재의 장애나 짐 등을 의미한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사람이나 동물, 길 등을 그리기는 거부해도 돌은 확실하게 바른 위치에 두는 경우가 많다. 신경증 환자들은 돌을 여러 곳에 흩어놓으며 강박증 환자들은 강가에 세심하게 정리해 두는 특성이 있다. 빗속의 사람 그림은 인물화에 비가 내리는 장면을 첨부해 그림을 그린 사람의 현재 스트레스 정도와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시 방법. 비가 내리고 있는 장면과 빗속에 있는 사람을 한 장의 종이에 그리도록 한다. 그림을 완성한 후 그림 속 인물은 누구이며 인물의 행동과 생각, 감정,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 비의 양, 비의 지속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한다. 진단 및 해석 기준. 빗줄기. 비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비의 양은 스트레스의 정도를 나타낸다. 빗줄기가 크고 양이 많다면 스트레스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처 능력. 우산을 쓰거나 우비나 장화를 착용하거나 혹은 처마 밑에 피해 있는 모습 등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을 말한다. 천둥번개. 상당히 큰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 우산. 대처 자원, 대처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산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스트레스 대처에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장 미술치료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알아보자. 파트 3. 미술치료, 임상사례에 이렇게 적용하자. 대입시험을 앞둔 고3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의 관심과 애정이다. 그들은 공부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동기유발이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고3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해주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것이다. 자녀가 고3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면 자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것을 권한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길 권한다. 대화의 마무리는 응원의 메시지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말할 것이 있으면 참지 않고 그때그때 말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림에서 길이 잘못 표현된 것으로 보아 진숙 씨의 삶이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미술치료 저자와의 인터뷰. 질문. 다양한 심리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술치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미술치료는 무의식의 내면 탐색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나 욕구에서부터 다양한 환경까지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한 내담자의 심상을 통해 내담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술치료의 목적입니다. 또한 미술치료는 작품을 만드는 활동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술치료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직면하고 통찰할 수 있다는 것이 미술 심리치료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질문. 그림 진단 검사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그림만 보고 객관적 해석 기준에 맞추어 내담자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을 잘 관찰해야 하고 미술 활동 이후에 그림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의 상징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그림 투사 검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인 검사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투사적 그림으로 인물화, 집 나무 사람, 동적집 나무 사람, 동적 가족화, PSCD와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빗속의 사람, 동적 학교 생활화, 풍경 구성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과 사후 두 차례 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변화 정도를 확인합니다. 질문. 미술치료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만 적합한 심리치료인가요? 아니면 성인도 가능한가요? 답변. 성인 미술치료의 목적은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며 내담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명료화하고 구체화시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미술치료 과정을 통해 내면의 분노와 갈등, 상처를 표출함으로써 내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